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TV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꽉꽉 채워드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를 제치고 유럽연합의 3대 수입국에 등극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혁혁한 공을 세운 거는 바로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가 핵심이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무역협회가 이번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니까 화면과 함께 보시면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이 20년부터 현재까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 화면에서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의 2023년 올해 4월까지의 역의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8.6% 감소한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10% 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일본과 러시아를 제치고 대한민국이 7위를 차지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3위라 그랬잖아요. 그게 보시면 영국, 스위스, 튀르키예, 노르웨이 다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3위에 등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수출 호조를 보인 이유들을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가 완성차, 자동차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바이오 의약품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2차 전지 소재들 확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자동차와 2차 전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럽연합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이죠. 또 2차 전지도 양극재와 흑연 전해액 등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189%, 106%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Fit for 55 정책에 따라서 2035년부터 친환경 자동차 판매만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내연 자동차들도 생산 시설을 전기화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2차 전지 완제품을 수입해서 전기차를 생산해 왔는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자립도를 좀 높일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가 지난 5월이었죠. 유럽 역내 생산 2차 전지 전기차를 우대하는 그린 산업법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자급제 그리고 자체 조달을 좀 추구할 방침이라서 이 부분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유럽연합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는 자립도가 여전히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거의 뭐 많아봐야 4% 그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소재에 대한 수입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무역협회의 전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살펴봤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정부가 이제 차량용 요소 수입이 정상화된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롯데정밀화학, 블루텍, 성우홍 등 차량용 요소 수입 유통업체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코트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용 요소수 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개최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에서 요소 생산이 좀 불안정해지고 수출 제한이 걸리면서 국내에서도 차량용 요소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좀 우려가 커지면서 요소수에 대한 좀 사재기도 나타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급망에 관련해서 조금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좀 회의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소수 뉴스가 최근에 좀 많이 또 불거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예, 요소수가 뭔가요? 요소수는 사실 요소라는 거는 비료에 들어가는 일종의 그런 소재인데요. 요소수는 최근에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이 태우면은 녹스라고 하는 그 질소산화물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매연에서 질소랑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시켜줘서 질소산화물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를 중국산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대란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대란이 있을 것을 우려를 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차지기를 나섰는데요.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비축 중인 요소의 원재료는 한 4.5개월분의 지금 요소수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민간 재고 55일, 조달청 비축 재고 115일, 거기다가 민간 수입 확정분이 75일분이 됩니다. 여기 이미 생산된 요소수 재고 14일분을 합치게 되면은 159일로 약
5개월 가량의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 통상 사용량대로 이제 하게 된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스3 플러스, 그러니까 네. 아침 출근길 뉴스3에서도 네. 권순우 기자도 얘기해줬던 것처럼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고 요소수를 일부러 이런 그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재고를 준비해뒀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요소수를 수입하는 업체들도 어디서 요소수를 구해야 되는지 수입 통로도 다 좀 알아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거의 중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랍이라든지 이쪽 중동 국가에서도 지금 가져오려고 수입선 다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동안은 지금 재고도 충분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재기 하지 마라. 네, 사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재기 안 하셔도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제 중국이 8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8월 경제 지표 공개를 앞두고 올해 최악의 경제 하강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다는 단서들이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8월 소매 판매가 이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제 3% 성장을 하면서 전달에 이제 2.5% 증가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여름 여행 성수기에 따른 결과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블룸버그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은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는데요. 이거 역시 7월 달의 증가율보다도 높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이렇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최악의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금 여겨지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1월에서 이제 8월까지 8.9%가 감소하면서 올해 첫 7개월 동안에 8.5% 부진에서 더 심화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하고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정책을 완화를 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부동산이 약간 아직까지는 불안정하지만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지금 산업이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만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 말을 하고 있는 뭐 백악관이 중국 경제를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건 좀 뭐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좀 너무 지나쳤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이제 뭐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또 소비, 특히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소비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비가 어디가 개선됐는지 보니까 거의 여행 쪽이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이라면 또 우리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예. 최근에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단체 관광 비자가 풀렸기 때문에 아마 국내도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쇼핑 많이 하고 또 드실 것도 많이 드시고 네. 명동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명동 가보셨어요?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최근에 저 이제 명동도 가보고 남대문도 가봤는데 진짜 똑같은 음식을 팔거든요. 네. 2배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탕후루를 뭐 명동에서 먹었어요. 탕후루 말고 핫도그. 네. 핫도그를 명동에서 먹는데 5,000원이었다면 네. 남대문 시장 가니까 2,500원이더라. 네. 오셔서 많이 돈을 써야 되니까. 네, 많이 오십시오. 많이 오십시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노동시장에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많아요. 뭐 파업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는 진짜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18개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그 가운데 뭐 조금 더 많이 내고 늦게 받고 이 방법이 몇 %에서 책정될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 그 지금 정년을 연장해야 되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너무 뚜렷하죠. 연금을 개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령을 개시할 수 있는 연령이 뒤로 늦춰지는 거는 너무 불보듯 뻔합니다.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늦춰지긴 늦춰질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과연
그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은 뭐였었냐면요. 국회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지난 16일에 청원을 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용자 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청원을 한 건데, 자, 이게 5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오늘. 그래서 5만 명을 넘게 되면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쪽에 회부가 되고, 만약에 여기서 심사해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또 상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 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논의될 정도로 국회를 갈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정년 연장을 주장하시는 측은 이런 주장을 하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뀌게 됩니다. 현행은 60세니까 이게 5년의 공백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만큼 은퇴 이후에 소득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께서는 은퇴 이후에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런 정도면 당연히 정년은 연장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반대하는 측의 경영자 총협회, 네. 경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도 논리는 있습니다. 경영자 총협회가 오늘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러면 노동시장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이 보고서도 한번 함께 보시죠. 일단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꾸준히 늘어난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늘어났는지를 보시면요. 임시직 근로자가 55세 이상에서 21.6% 늘어났고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가 6.1% 늘어났습니다. 결국 양적으로 증가한 건 맞지만 대부분 그 좀 안 좋은, 그러니까 고용 형태가 상당히 나쁜 쪽에서 근로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노령층의 이 소득 수준은 상당히 안 좋다, 경제사는 상당히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뜯어보니까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 사실 정년까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보장받고 싶다는 취지긴 한데, 지난 10년 동안 정년 퇴직자의 증가율보다 조기 퇴직자의 증가율이 더 늘었대요. 조기 퇴직자,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년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60세까지 정년 연장을 해놨는데, 그때까지 채우는 분들보다는 65세에 그냥 65세 이전에 일찍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아직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뭔가 그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했을 때 결국은 연공서열제로 60세까지 정년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그 근로자분들이 계속 나이를 먹게 되면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그 임금의 비중이 너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지난 10년 동안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대기업만 찾게 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심하게 될 것이고, 또 임금의 고령화 이 때문에 결국 그 고령화된 그 분들의 임금을 많이 지급하느라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게 돼서 신입사원, 그러니까 젊은 층, 청년층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는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의는 계속 좀 격렬하게 이어지게 될 텐데, 나이로 접근하는 방식, 이건 저희가 절대 피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네요. 굉장히 우리가 이미 10년 동안 봤고, 나이로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피하고 또 세밀한 조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새마을금고 관련된 뉴스입니다. 최근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많았었는데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또 연 8%의 특판이 적금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은 이제 충청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이 연 8% 적금 특판 상품을 50억 원 한도로 오는 18일부터 판매에 돌입합니다. 가입 기간은 이제 1년이고요.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이 지점에 출자금 10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월 2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납입금 200만 원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1년 후 19만 2천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요. 이 상품은 이제 지점 방문자에게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8% 연 8% 특판 상품이 이제 대등장한 것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하반기 은행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으로 이제 자금 이탈 조짐이 나타나면서 금리 경쟁에 뛰어들었었는데 당시 연 6에서 7%대 고금리 특판 예금이 활발히 판매됐었고요. 일부 금고는 이제 연 8%대 금리를 주는 예금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 이제 상호금융권의 고금리 특판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이제 금융당국이 특판 자제령을 내렸고요.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이제 판매를 했다가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이자 지급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여기에 대한 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제 7에서 8% 고금리 특판 자치를 감췄는데요. 최근에 잘 보시면은 특판 상품의 금리는 거의 한 5%대입니다. 현재 연 5%대 예금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는 이제 전국 한 80여 곳에 달하고요.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A 새마을금고가 1년 만기 연 7.7% 금리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건 역시 이틀 만에 다 팔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최근에 이제 위기론이 좀 불거지면서 대거 고객을 이제 이런 일부 금고가 특판 상품으로 예금 유치에 나섰는데요. 한국은행 경계 이제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은 새마을금고의 7월 말 예금 잔액은 6월 말 대비 17조 6,065억 원 감소한 241조 8,55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이탈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하지만 이런 또 고금리 특판 상품 덕분인지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는 7월 달보다 8월 달에는 7월보다는 2조 원 가량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이번 달에도 현재 이런 지금 자금 유입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변동폭이 큰 예수금과는 달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200조 원 내외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7월 말 기준 이제 새마을금고의 대출액은 195조 5,59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이제 9,789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출액은 작년 이제 12월 20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한 이후 이제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이제 저금리 부동산 호황 시기에 공격적으로 늘려왔던 이제 기업 대출 증가세가 좀 둔화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기업 대출은 2021년 말 85조 4천억 원에서 작년 말 110조 6천억 원으로 급증을 했다가 올해 이제 3월 말에는 112조 1천억 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6월 말 기준은 현재는 이제 111조 4천억 원으로 증가세가 좀 한풀 꺾인 모습이고요. 새마을금고의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연내 자산 300조 달성이라고 네. 하는 약간 좀 공격적인 목표를 내세웠는데 현재는 이제 외형 확대보다는 좀 뱅크런 위기를 겪은 뒤에 좀 내실을 다지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겪었었던 그 위기 사태는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진정이 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보이고요. 아무래도 뭐 금고 자체가 각각의 지금 문제이지 금고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국민들도 알게 됐고 또 이런 특판 상품을 계속 또 내놓다 보니까 예금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점점 또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요 뉴스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몇 가지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단신 중에 지금 눈에 좀 띄었던 것 뉴스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많이 먹고 있는 삼양라면 아시잖아요. 네. 라면의 원조죠. 네. 삼양라면이 이제 62주년을 맞았고 라면이 나온 삼양식품이 62주년을 맞았고 삼양라면이 탄생한 지는 이제 60년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맞이해서 이제 삼양식품이 최근에 사명을 바꿨는데요. 삼양식품 그룹의 이제 지주사라고 하는 삼양 내추럴스가 삼양 라운드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명과 CI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정수 부회장과 이제 그 전병우 전략운영본부장이 직접 등판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제 오너가 아니고요. 모자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자 경영을 공식적으로 좀 발표를 하는 자리였고요. 또 삼양 라운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식품 산업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과학 기술에 기반한 푸드케어 그리고 문화 예술 기반의 이터 엔터테인먼트 두 축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불닭의 어머니로도 좀 불리는데요. 불닭볶음면이 지금 삼양식품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해외 매출은 5천억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90%가 바로 불닭볶음면이 만들어낸 매출입니다.
이제 김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5월 이제 밀양 1공장을 완공을 했고 2025년까지 2공장을 완공을 해서 이제 불닭볶음면으로만 해외에서 이제 1조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비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만 1조요? 네, 단일 제품으로 이제 해외에서 1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 한국 수출 보더라도 라면 수출이 네,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삼양식품이 1등이고요. 네. 불닭볶음면이 단일 제품 중에서 라면 수출 1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요즘에 라면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음식들이 해외에서 핫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김밥도 굉장히 핫하고 라면도 핫하고 만두도 핫했죠. 만두는 옛날부터 핫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삼프로 TV 압권에서 또 삼양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저희가 또 김정수 부회장님을 모셔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한번 또 압권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1년 전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1년 전 10월 30일에 할로윈 데이 축제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자,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실수가 나왔는데 1년이 됐습니다. 워낙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이 유통업계에서는 할로윈 마케팅은 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뭐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보통 이맘때쯤이 되면은 수많은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쇼핑몰이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 가보시면 다들 마케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에는 모든 유통업체들이 다 동참을 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대형 유통업체들은 여기에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이런 백화점 업계는 일단 동참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뭐 이마트라든지 뭐 다른 유통업계도 동참하지 않을까, 뭐 동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서 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국계 브랜드는 다소 좀 이렇게 할로윈 마케팅을 벌써 시작한 분위기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덴마크 자파 체인점이라고 하는데 아마 보셨을 텐데 플라잉 타이거 코펜하겐 매장 한번 보셨을걸요 아마. 네.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물건들 팔고 이런 곳인데 아이들과 함께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한 번쯤 네. 가보셨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이달 초부터 할로윈 파티 관련 제품을 출시하면서 마케팅에 나섰다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외국 브랜드라고 하니까 뭐 본사에서 어떤 본사에서의 정책, 뭐 사업 정책과 한국에서의 사업 정책이 좀 안 맞을 수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이걸 보고 좀 어떻게 느끼게 될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주기가 됐으니까 아마 지금은 조금 조심하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기업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다음 단신. 네, 다음 소개해 주시죠. 단신은 이제 8월 ICT 수출액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출액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8월 ICT 수출액 통계에서 이제 ICT 분야 수출액이 16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이제 14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인데요.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감소율이 올해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10%대를 기록을 하면서 4월 저점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 반도체 수출이 21.1% 감소했고 휴대폰 12.2%, 컴퓨터 주변기기 47.4%, 통신장비 9.5% 등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줄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도 이제 기기 수요 회복 지연으로 이제 완제품이 이제 30.6%가 줄었고 부분품도 6.9%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이제 신규 프리미엄 제품 수요로 완제품 수출은 조금 증가를 했는데요. 일본 수출은 완제품 기준으로 716.5% 증가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향 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1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요. 지역별로는 중국이 마이너스 20.6%, 미국이 마이너스 29.5%, 유럽연합이 마이너스 20%등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베트남이 이제 1.7%로 이제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3% 증가세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ICT 수입 같은 경우에는 110억 7천만 달러로 이제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수익 감소로 인해서 전년 같은 달 대비 18.1%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49억 8천만 달러로 흑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ICT 수출 추이 저희가 화면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제가 화면이 안 나갔었어요. 네. 예, 이걸 보면서 조금만 더. 네, 보시면 지금 세모 표시로 이제 4.8% 이제 2.3% 써 있는 게 마이너스 4.8%라는 이야기고요. 쭉 보시면 계속 이제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IC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중국 시장이 조금 다시 살아나야지만 ICT 수출이 회복세로 다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 좋았었던 거죠? 지금 보니까. 금액으로는 당연히 반도체가 제일 안 좋았고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지금 컴퓨터 주변 기기가 마이너스 47.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가세는 디스플레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니까요. 디스플레이. 근데 네. 근데 이 디스플레이는 일단 아이폰은 우리가 제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폰은 한국 2대 기업이 제패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바이오 쪽에서 말씀을 한 가지 못 드린 게 있었어요. 그 유럽으로의 바이오 수출 있었잖아요. 유럽으로의 바이오 수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조금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네. 자, 화면 보시면 그 바이오 수출 이 뉴스 자체는 이제 3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했다는 거였었고 그 가운데 2위, 그러니까 우리의 수출을 3위까지 만들어준 두 번째 품목이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이쪽만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바이오 의약품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럽 연합이 두 번째로 큰 바이오 시장이고 여기에서 뭐 미국은 48% 그리고 유럽이 21%니까 두 번째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일단 지금도 한 두 번째 수출 품목인 거잖아요. 근데 내년이 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단일 제품 기준으로 약 12조 원 되는 매출 규모,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은 존슨앤존슨 제품인데 네. 이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우리나라 국내 3사 셀트리온, 동아ST,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3사가 준비하고 있고 내년쯤에 유럽에서 아마 판매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위를 하고 있지만 아마 유럽에서는 내년에는 이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